네,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재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란 사건 공판에 11차례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은 직접 재판에 참석을 했는데 이 재판이 끝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청구한 보석 신문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오늘 윤 전 대통령은 일반 재소자들과 함께 호송버스를 타고 법원에 출석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조금 전에 이제 여자 앵커가 얘기한 부분들, 일반 재소자와 함께 호송버스를 타고 법원에 출석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 아무래도 중계 허용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화면에 들어오면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릴 텐데 우선 호송버스를 타고 왔다는 건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경호처의 경호 담당이 아니라 법무부 산하, 그러니까 지금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무부의 소관으로 그 신변이 이동이 됐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산하의 교정 당국이 있는 것이고 교정 당국의 통제 하에 법원에 출석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그 경호시설 내에서의 이동이나 관리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이 다른 재소자와 달리 이렇게 대우를 받을 근거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다른 재소자들과 마찬가지로 저렇게 호송버스에 탑승을 해서 함께 이동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일단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수갑이나 포승줄도 다 묶인 채 사용이 된 채로 이동이 됐다라고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저렇게 법정에 들어올 때는 지금 풀려 있는 상황인데요. 저 대기 장소라고 볼 수 있는 저 법정 바로 문 뒤에까지는 원칙적으로 수갑과 포승줄을 차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대기 장소에서까지 이렇게 이 보호 장구를 착용을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법정에 들어서기 직전에 바로 풀러주면 저렇게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마찬가지로 다른 수용자들이라든지 다른 피고인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들어오면서 사복을 입은 것을 보실 수 있는데 그럼요. 이것은 개인의 이제 선택입니다. 간혹 가다 보면 형사재판에서 그대로 본인이 교도소나 아니면 이 구치소에서 수용복에, 그쵸 입고 있던 그 수영복을 그대로 입고 오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 신분이고 오늘의 중계가 예정이 되어 있던 만큼 저렇게 사복을 입은 채로 출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부분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그동안 11차례 재판에 불출석을 했는데 이번 재판에 직접 참석한 그 의미는 무엇이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 공판 기일이다 보니까 본인에 대한 인정신문이라든지 아니면 검찰 측에서 어떠한 진술을 하는지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내가 어느 부분까지 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첫 번째 기일이니까 출석한다라는 의미 부여와 함께 또 오늘 보석신문도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보석으로 석방을 기대하는 상황에서는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을 해서 임하고 우리 사법 절차를 존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11차례 불출석을 했던 다른 내란 재판과는 다르게 출석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요. 원칙적으로는 피고인이 형사재판에 출석하는 게 원칙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11차례에 걸쳐서 지금 내란 사건에 대해서 불출석하다 보니까 마치 출석을 한 것이 조금 이례적이다, 특별한 상황으로 비춰지는 감도 있는데요. 하지만 피고인이 형사재판을 받는 당사자로서 수사기관, 그러니까 검찰 측과 함께 이렇게 출석을 하는 것은 피고인으로서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예. 자, 저희가 지금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시 15분부터 시작이 된 이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 사건 공판이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소 수척해진 모습도 짧게 자른 머리가 또 주목이 되는 상황이고 3달 만에 법정에 직접 나섰습니다. 자, 오늘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 받고 있는 혐의는 일단 5가지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계엄 심의 의결권을 이제 국무회의,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무위원들이 당시에 심의 의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경우에는 계엄 선포문이 이제 사후에 작성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것과 관련해서 한덕수 전 총리도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위에 있으면서 가장 권력 계층에서는 정점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에 대한 책임도 이제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비상계엄 후에 이제 허위 공보를 한 부분이라든지 비화폰을 삭제하라라고 지시를 한 부분, 또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저지를 한 부분까지 이렇게 총 5가지 혐의로 지금 재판이 시작이 된 것이고요. 주요하게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적용이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어떤 수사기관의 그러한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 저지를 한다라든지 방해를 하게 되면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을 하는데 당시에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 경호처 인원을 동원을 해서 차벽을 막고 굉장히 강경한 대응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서 이렇게 대응했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가 적용이 되었고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경우에는 내가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남용해서 내 권한 밖의 범위에까지 사용했을 때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는 혐의입니다. 예. 자, 오늘 특검 측과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소 사실을 놓고 첫 재판부터 공방을 벌이고 있다라는 내용들도 저희가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아직 중계 화면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의 취재 기자 등을 통해서 조사된 바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언도 했다고 하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혐의 중에서 사후 선포문에 대한 의혹은 또 직접 반박도 했다라는 내용들은 저희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에 대한 명확한 객관적 물증은 없는 상황입니다. 즉 사후의 비상계엄 선포문을 본인이 직접 작성을 지시했다라든지 아니면 이것을 폐기를 하도록 시켰다라든지 이러한 정황은 좀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한덕수 전 총리라든지 아니면 다른 장관, 국무위원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나는 그러한 직접적 지시를 내린 적은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취지로 읽히고요. 실제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하라고 본인이 어쨌든 지시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한덕수 전 총리는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유의미한 진술들이 나온 것이 당시에 작성을 했다가 혹시나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보니까 이것을 폐기하기로 했다라는 취지로 여러 진술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이 작성이 됐다 폐기된 사실관계는 맞는데 어느 사람 누구가 여기에 연관되어 있느냐를 밝혀내는 것이 앞으로의 특검의 과제다라고 보여지고요. 법원 단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부인하는 취지로 다투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지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증언을 하는 사람에 대한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을 변호인단 차원에서는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 재판 중에 나오는 것들은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중계를 허용했지만 이것이 실시간으로 중계는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재판이 끝나고 나면 시차를 두고 저희가 다 공개를 하게 될 텐데 우선 이렇게 재판의 전 과정을 공개한다는 것은 또 이례적인 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억을 떠올려 보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 물론 재판이 일부 공개가 된 차원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선고를 할 때 선고기일을 처음부터 이렇게 끝까지 중계를 한 적은 있었죠. 그러니까 선고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재판의 결과를 내놓는다라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의 측면에서 이것은 공개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 공판기일 일부도 이제 중계가 됐던 사항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제 특검에 의한 기소였고 그리고 특검법에 적용을 받는 그러한 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 전 특검법에 따르더라도 11조에 보면 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중계를 허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만약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중계를 불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이유를 밝혀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재판부에서 보석신문에 대해서 불허하면서 오늘 선고하면서 이제
이유를 밝히겠다라고 한 것도 그러한 특검법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윤 전 대통령의 이 사안에서는 오늘 첫 번째 공판 기일이기 때문에 보석신문은 제외하고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는 일단 중계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추후에 있을 기일에 대해서 중계를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특검 측의 신청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 법원이 허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특검 입장에서도 만약에 여러 차례 증인 신문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 증인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가 공개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 입장에서도 뭐 허가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라든지 뭐 일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특검 측에서 어떠한 신청을 하는지 허가를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차를 두고 중계하는 건 또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럼? 시차를 두고 중계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신문이라는 것을 할 때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당신이 누구고 뭐 거주지라든지 직업, 뭐 인적사항을 묻게 됩니다. 그러면 주민번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불필요한 다른 정보들이 같이 섞여서 나갈 수가 있는 우려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걸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생중계된다라고 하면서 법원 그 재판을 주재하면 사실상의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대로 다 진행을 하고 추후에 개인 정보라든지 중요한 불필요한 정보는 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한 차례 필터링이 되어서 우리가 받아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때그때 생생하게 생중계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오늘 이 공판이 진행된 이후에 또 이어서 보석신문도 진행되잖아요. 하지만 보석신문 때는 중계를 불허했단 말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석신문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뭐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계를 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근거를 찾자면 결국 헌법상의 모든 국민의 이제 알 권리 차원 그리고 공익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인데 개인의 석방을 해야 되는지 여부 그리고 개인의 신상이라든지 건강 상태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국민들의 알 권리가 충족이 되어야 된다라는 근거가 부족하고 그리고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개인에게 중대한 뭐 사생활 침해적인 오히려 기본권 제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그러한 가치, 비교 가치들에 대한 비교 형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보석신문에 대한 내용은 외부로 공개될 만한 그러한 공익적 가치가 없다라고 법원은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재판의 경우에는 워낙 비상계엄을 둘러싸고 체포 집행 저지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일부 공개하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한 신상이라든지 건강 상태, 우리가 석방 여부에 대해서 알 그러한 공익적인 차원은 좀 부족하다. 그래서 나눠서 판단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보석 인용 가능성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려면 이 보석이라는 게 어떤 거고 기준은 어떤 것들이 인용의 기준이 되는지까지 한번 좀 짚어주시죠. 법적으로는 이제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을 때는 원칙적으로 보석을 허가해야 된다라고 예. 이제 법으로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 실무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보석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조지호 청장의 경우에는 보석이 받아들여졌는데 당시에 이제 굉장히 뭐 중대한 암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건강상의 위해라든지 어떠한 생명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해 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재판부에 따라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특별하게 이 사람이 뭐 도주의 우려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우리의 형사사법 원칙상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고 수사를 받는 것이 사실 원칙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허가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다만 보석에 대해서 이 재판부가 가장 꺼리게 되는 것은 이 사람이 과거에 증거인멸의 행위를 했다라든지 아니면
아니면 도망갔다가 다시 잡혀온 경우라고 한다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우려라든지 도주의 우려가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석을 불허할 수 있는 명백한 근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보석이 불허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보석을 하더라도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증금 납입 조건부 보석이라고 해서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납입하도록 하고 만약에 재판에 불출석한다라든지 도주한다라든지 어떠한 보석에서 조건부로 해주었는데 그러한 뭐 조건부의 조건을 어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본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일부 출석이라든지 뭐 도주의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강제하고 낮추는 그러한 효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요. 윤 전 대통령이 과거에 한 차례 구속 취소가 결정됐었잖아요. 그때 이제 변수가 됐던 게 시간 문제를 어떻게 계산하냐 이것이 변수였는데 이번에 또 어떤 변수로 좀 작용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지금 상태로 봐서는 뭐 시간이라든지 뭐 날로 계산하는 것에 대한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다만 법리적으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다퉈올 수는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석의 경우에는 지금 내란 재판의 경우에 11차례에 걸쳐서 불출석을 했는데 그러한 부분은 재판부가 굉장히 불리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재판 절차에 불출석했다라는 것은 여기 이 내란 사건이 아니라 지금 오늘 진행되는 법원의 사건에 대해서도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은 별개의 재판, 그러니까 11차례 불출석한 재판은 내란 혐의에 대한 재판인 것이고 오늘 진행되는 재판의 경우에는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대한 재판이기 때문에 별개로 봐야 된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서 좀 법리적으로 다투어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 서울중앙지법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보이는 것처럼 넥타이는 매지 않고요. 감색 정장을 입고 머리도 좀 짧게 자른 그리고 흰머리가 좀 많이 보이는 모습도 있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모습이 이번에는 출석하는 모습들을 중계하게 됩니다. 다만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 이렇게 입장하는 정도까지만 보여드리고 있단 말이죠. 생중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거냐라고 시청자분들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그것과는 조금 또 차이가 있습니다. 가령 지난 겨울 동안 우리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봤었었는데 그때도 법정 안에서 녹화를 하고 시차를 두고 영상이 제공이 됐었습니다. 조금 전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뭐 개인정보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지연 중계를 하게 되고요. 그 화면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또 시청자분들과 함께 보면서 현장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어떤 것들이 질문으로 오갔는지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특검 측이 각각 어떤 주장을 했는지도 잠시 뒤면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석 모습 저희가 잠시 뒤에 또 더 자세히 보게 될 텐데 지금 5가지 혐의 앞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가장 특검 측에서는 좀 강하게 주장하고 꼭 입증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을까요? 물론 다 그렇겠지만 말이죠. 특검 측에서는 가장 뭐 확실하게 보는 것은 체포영장 집행 부분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그 적법한 권한을 받아서 체포영장이라는 것을 받아서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당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저지하는 그 과정이 다 생중계가 사실 되다시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증거라든지 아니면 뭐 입증 부분에 있어서는 특검 측에서 굉장히 우리가 좀 유리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 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입증을 성공했다라고 전제하고 가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이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라는 부분이라 아니면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했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참석을 했던 국무위원들의 이러한 진술이 굉장히 또 중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입증하기 위해서는 관계 당사자들을 불러서 얼마나 유의미한 진술들을 확보를 하고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비아폰 삭제 지시에 관해서도 당시 경호처, 그러니까 경호처 인력들에 대한 어떠한 지시를 받았다라든지 지시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수행했다라는 인적 증거, 진술들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결국에는 객관적 물증, CCTV라든지 어떤 녹취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러한 인적 증거가 얼마나 확보됐는지가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의 관건이라고 보입니다. 예, 지금 저희에게도 들어온 어떤 그 재판 상황을 보자면 재판부에서도 말씀해주신 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관련한 쟁점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을 청취하고 있다라는 속보가 지금 저희에게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말씀해주신 이 체포영장 관련해서 어쨌든 특검 측 계속해서 강력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인데 윤 측에서는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윤 측은 어떤 입장을 낼 거라고 좀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이 윤 전 대통령의 논리 내지는 법적으로 다투는 그 근거는 사실 탄핵 때부터 일관되어 오긴 왔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라든지 아니면 당시에 정리되지 않았던 뭐 검찰이나 경찰 굉장히 좀 주체가 불명확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본인에 대해 소환 통보를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부적합한 그러니까 부적법한 수사이기 때문에 내가 응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본인이 탄핵에 대해서는 수긍을 지금은 하고 있는 상황이겠지만 이런 것들이 탄핵을 넘어서서 형사적으로 처벌받아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투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이라든지 앞으로 재판에 있어서도 내란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은 당연하겠고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불법하게 그렇게 나의 인신구속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었고 부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내가 일정 부분 저항하고 저지하는 것은 적법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 아까 언급했던 국무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을 방해했다라든지 아니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이 작성됐다가 폐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연결고리가 없다라는 식으로 끊고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는 직접적으로 지시하지 않았고 당일에 그러한 세부 사항까지 챙기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한덕수 전 총리라든지 아니면 이상민 전 장관이라든지 박성대 전 장관 이렇게 몇 명의 국무위원들끼리 모여서 그러한 일을 한 것이지 나는 무관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게 될 가능성이 있겠고 다만 본인의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법원이 그대로 신빙성 있게 윤 전 대통령의 말을 다 믿고 받아들일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도 당시 탄핵 심판과 마찬가지로 많은 수의 증인이 출석을 해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진술하는 그러한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현장에서 아직 끝이 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당초에 오전에 끝날 거라는 왜냐면 오늘 뭐 증인 신문도 없고 하니까 오전에 끝날 거다라는 예상들도 많았고 저희 언론사에서도 그렇게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좀 길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예. 단순히 나는 뭐 무관하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취지가 아니라 그 이유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하고 해명할 수 있는 시간을 재판부가 할애해서 좀 주는 것 같고요. 우리가 첫 번째 형사재판의 공판 기일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인정신문, 당신이 누구이고 예. 뭐 인적사항을 물어보고 그다음에 검찰 측에서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기소를 한 것인지에 대한 그 기소, 공소 사실에 대해서 진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어떤 5가지 혐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겠죠. 설명을 한 다음에 윤 전 대통령 측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인정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고요. 윤 전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답변 시간을 확보하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답변 시간을 얼마만큼 주는지는 재판부의 재량에 맡겨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첫 공판 기일이고 이제 처음 재판부와 윤 전 대통령이 마주하는 그러한 자리이다 보니 아마도 시간을 조금 할애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든지 이런 시간을 줄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게 아니라면 변호인단 측에서 조금 강경하게 다투고 있는 차원일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서로의 양측의 이제 입장이라든지 진술이 길어지게 되면서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또 한편 내란 특검 측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 30일 오전 10시에 또 한 번 출석해라. 이때는 외환 혐의 피해자로 2번째 출석 요구한 건데 과연 이때 출석을 할까요?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이 물론 이번에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보석 상태로 석방이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보증금을 낸 상황이고 자칫 잘못하면 또 다시 이제 이 인신구속
불구속이 될 수 있는 차원이 있다 보니까 조금 조심하는 차원에서 뭐 출석을 할 가능성도 점차 볼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이 이러한 특검의 수사 요청이라든지 소환에 불응해온 전례를 비추어 봤을 때에는 이번 소환에도 아마도 불응하게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특검에 가서 어떠한 진술을 하고 이것을 반박하고 다투어 봤자 큰 실익이 없다. 어차피 특검은 일정 정도의 결론을 내놓고 나를 수사한다라고 과거에도 주장을 해온 만큼 주장을 가서 상세하게 할 본인의 이득, 실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판에 가서 재판 단계에서 나는 다툰다. 그리고 내가 다투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만 적극적으로 좀 임하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앞으로는 그 다음 말씀하신 뭐 이렇게 또 출석을 하게 되는 가능성도 있고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좀 중계하는 일도 많아지고 언론에서 좀 다룰 때 중계를 직접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내란 특검법 때문에 더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개의 경우에는 만약에 특검 측에서 네. 신청을 하게 됐을 때 법원에서 뭐 불허할 수 있는 사유가 딱히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 허가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특검 입장에서도 이러한 생중계까지는 아니더라도 모든 재판의 전 과정이 중계되는 차원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러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증인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법정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가 외부 국민들에게 다 공개되는 그 자체로 굉장히 좀 위축될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진술에 있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진술만큼을 다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특검 입장에서 조금 고려해 봐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특검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 증인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하는 그러한 입장을 보이고 반대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신청하는 증인도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증인들이 진술을 할 때에는 이제 법원에 좀 중개 요청을 한다라든지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만 그렇다라면 만약에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또 형평에 맞지 않는다라고 다퉈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결말은 열려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외환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정식으로 그 변호계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진짜 속내는 무엇이라고 또 봐야 될까요? 일단 선임계의 경우에는 사실 손쉽게 좀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러한 뭐 방문 조사를 하면 내가 응하겠다라는 이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지 어떠한 정식적으로 선임이 된 상황에서 변호인단을 통해서 이렇게 입장이 전해진 건 아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본인의 의지가 방문 조사에는 응하겠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그때에는 특검 측에서도 조치를 취해서 변호인을 선임하고 변호인 대동하에 함께 구치소에서 좀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희도 거의 이제 대담을 거의 종료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재판부 측에서 현재 상황 좀 전해지는 바를 말씀드리면요.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 같습니다. 기일 정리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해서 1심을 6개월 안에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하고 주 1회 이상 재판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예. 사실 신속하게 심리를 하고 결론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단 뭐 윤 전 대통령의 재판부가 아니더라도 다른 일반 사건에서도 이렇게 집중 심리를 하게 되는 경우 굉장히 많고요. 네. 그래서 주 2회라든지 이렇게 딱 요일과 일자를 정해두고 이렇게 진행을 해서 빨리 좀 신속하게 끝내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아마 다 부인을 하고 있는 취지이고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좀 빨리 끝날 수가 있는데 부인을 하다 보니까 신청해야 되는 증인, 증거 조사를 해야 되는 양도 방대하고 그러다 보니 재판부 입장에서는 집중 심리를 통해서 주 1회 이상 그러니까 2, 3회까지 불사하고라도 좀 그래요? 6개월 이내에 끝내보겠다라는 의지를 일단 밝힌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은 사실 양측이 잘 협조해야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들어온 것이 재판부에 따르면 다음 기일 날짜도 정해졌습니다. 10월 10일에
다음 기일을 지정을 했다. 10월 10일에 진행하겠다라는 속보가 지금 전해져 왔는데 지금 오늘이 첫 공판이고 지금 중계가 허용이 됐잖아요. 그럼 앞으로 남은 기일 그리고 다음 10월 10일에 진행되는 이런 재판들도 다 똑같이 중계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일단 지금 특검에서는 전 재판에 대해서 다 중계를 신청을 했다가 번복을 해서 일단은 이번 1회 공판 기일에만 이제 중계를 해달라고 한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도 이번 공판 기일에 대해서만 중계 허용이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아마도 다음에 중계를 하는 것이 어떠한 증인들의 그런 진술의 오염이라든지 위축도에 영향이 없고 또 외부로 공개돼도 되는 내용이다.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공개가 된 쟁점이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중계가 허용이 될 가능성도 있겠고요.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앞으로의 매 재판이 공개된다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이고 그때그때 상황마다 특검이 신청하는 바에 따라서 정해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2월까지 재판 기일 지정해서 통보한다고 하고 매주 화 또는 금요일에 재판 지정을 한다는데 다음 길은 10월 10일로 재판부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관련 내용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